박진영의 찐터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정병국이라는 사람의 성과와 업적, 또 개인적인 인생의 도전, 미래 계획까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님 걸어오신 길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먼저 일단 정병국 위원장이라는 이름이 좀 입에 잘 안 붙고 정치인 정병국이라고 많이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하기가 참 쑥스럽네요. 네. 정병국이가 걸어온 길 하니까 그 얘기도 참 거북살스럽고 일단은 완전히 이제 그 뒤로 물러난 사람 같은 느낌도 들고 네. 한데 걸어온 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 국회의원 생활을 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장관도 해봤고 또 그 이전에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대통령 비서관을 하면서 국정 전반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지금 국회의원 그만두고는 지금 그 문화행정의 제1선이라고 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 순수예술, 그 음악이든 연극이든 미술이든 전통예술, 문학, 무용 이런 분야를 지원하는 정부 예산 가지고 정부 기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화예술의 최일선에서 지금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처음에 이 일을 맡아야 됐다고 생각했던 계기가 있습니까? 계기는 없었고요. 이 자리는 제가 가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저는 이미 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했고, 그렇죠. 그런데 그 산하기관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가 국회의원으로 재직 시에 네. 이 문화진흥원이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초기에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입김을 많이 받고 관여를 많이 받는 그냥 정부 한 개의 정부 기관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화예술이 이렇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하에서 이것을 보다 더 문화예술인들 중심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위원회로 한국문화진흥원을 그 문화예술위원회로 바꾸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도 저였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제가 그것도 관료 출신도 아니고 또 정치인인데 네. 정치인이 그 문화예술인들이 하는 그 위원회에 들어간다라는 건 언감생심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그런데 제안이 왔었어요. 이쪽 저쪽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가 갈 자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문화예술계에서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찾아와서 지금 당신이 그런 취지로 만들어는 놨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당신은 정치도 해봤고 정부에서 장관으로 일도 해봤고 누구보다 일을 많이 알고 또 그러니까 그러한 그 외부의 그 입김으로부터 좀 바람막이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것도 그럴 듯하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원을 하게 됐는데 막상 위원장이 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반대 성명서가 나오더라고요. 네. 정치인이 웬 말이냐. 나도 정치인이 웬 말이냐. 이 정치인이 여길 왜 가야 되냐.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대응을 했고 그분들에게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 진정성이 전달이 됐던 모양이에요. 지금 더 이상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궁금한 게 말씀하신 게 이 진흥원에서 이름을 바꾸는데 그리고 새로운 역할을 주는데도 정치인일 때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내가 이것을 위원회에 왔으면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는 계획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결정을 하고 그동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진흥원에서 위원회로 바꾼 지가 올해 10년이 됐어요. 10년 동안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는가를 되돌아보니까 역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바람을 많이 탔고
그때마다 이제 많은 굴곡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러는 와중에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아, 그러면 50년 전이면 1973년인데 그렇죠. 1973년 참 놀라운 일이에요. 네. 1974년이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네? 엄청 못 살았다는 예. 거밖에 기억이 그 안 나네요. 당시에 제가 중학생이었었는데 네. 1인당 국민소득 찾아보니까 326불이에요. 지금 3만 불 3만 불. 중반대인데 네. 선진국이라고 명실공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 웬만한 나라보다도 더 못 사는 그런 나라였었어요. 외국의 원조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나라. 네.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문화예술 당장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진흥법을 만들고 문화예술진흥원을 만들고 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걷기 시작을 했는지 놀라운 거예요. 그 선배들의 그 선견지명이 네. 그렇게 그 씨를 뿌리고 그렇게 걸음 주고 그렇게 해서 자라온 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 문화예술인 거예요. 아. 뭐 오늘날에는 그 명실공히 전 세계인들이 문화 강국 하면 한국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실질적으로 계량적으로도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전략 산업 중에 하나가 문화 콘텐츠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문화 콘텐츠 산업의 1년 수출액이 그 무려 136조 원 돼요. 지난해. 예. 136조면은 우리나라에서 강한 분야가 가전제품 분야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탑이고 그런데 이 가전제품 수출량보다 더 많은 게 문화 콘텐츠 산업이고 이거는 거기에다가 단순하게 이제 그 수출 액수만 높은 게 아니라 네.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문화 콘텐츠 산업을 1억 불치를 수출을 한다. 네. 그러면 그것과 그 문화 콘텐츠 산업 때문에 연간 그 제조 산업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이거 식료품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옷 의류라든지 굿즈 같은 것도. 네. 네. 패션 네. 이런 쪽이 한꺼번에 이제 이 같이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려 1.8억 그러니까 1.8억 불 그러니까 1.8배의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분야보다도 생산 유발 효과가 높아가지고 1억 불을 하게 되면 5배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고 또 그 일자리 창출도 그것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일자리가 2천여 개가 넘는 일자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정말 고부가 가치의 산업이고 이게 우리 산업의 중심에 와 있다. 그게 지난 50년 동안 우리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네. 그동안 해왔던 역할이었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네. 지금 이것을 이제 새로운 50년의 역사는 어떻게 써갈 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양하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지원 사업이잖아요. 아까 예,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것처럼 어떤 지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장르별 순수 예술을 하시는 분들에게 단체나 예술인들에게 그 정부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 종류가 있어요. 사업별로 이제 단계별로 지금 지원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한 44가지의 사업을 했어요. 예.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와서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까 예술인들이 어디에다 맞춰가지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이것을 사업들을 쪼개놓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적으로 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술인들이 거기에 꽤 맞추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 창의력을 더 무한하게 더 확장시킬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그 현장 업무 보고를 했어요. 제가 네. 취임하자마자 2달 동안 14차례나 현장 업무 보고를 했는데 그 현장 업무 보고를 통해서 그 현장에서 그 예술인들이 준 의견을 받들어 가지고
그 44개의 사업을 17개의 사업으로 구조조정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별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 모집을 해요. 공모를 하는데 예술인이나 예술단체에서 그 사업별 성격에 맞게끔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제안서를 내면 그 제안서를 엄격한 심사위원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조금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면 지금 워낙 뭐 문화예술 쪽에서 문화예술이 꼭 돈을 버는 곳은 아니지만 네. 많은 부를 이루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나서서 문화예술을 지원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모든 문화예술계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순수예술 쪽을 지원하는 거예요. 순수예술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수지를 맞추는 나라가 없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문화산업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대중가요라든지 또는 이제 뭐 그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게임이라든지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소스를 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소액 다건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가 있죠. 그러나 연극이라든지 뭐 그 오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찍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일회성으로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수지를 맞추기가 어렵죠. 또 들어가는 비용은 굉장히 높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왜 다른 산업 쪽도 지원을 해요. 오히려 더 우리나라는 한 10배를 더 지원을 해요. 순수예술 쪽보다. 규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그런데 왜 지원을 해야 되냐. 이 순수예술이 살아있고 기반을 잡지 못하면 산업 쪽도 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기초가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가 대한민국을 요즘 배우고 싶어 하는데 이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지원. 예. 문화예술위원회 아까 50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50년 동안 축적된 노하우 그러면서도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요.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네. 그렇기 때문에 부러워하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을 받게 되면 정부 예산 지침이 있고 결산 지침이 있어요. 거기에다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예술인들로서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 부분들이 힘들어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미국과 같이 선진국에서는 이것을 정부 예산보다 사회적 후원이 훨씬 더 높아요. 2배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는 그 지원액의 한 2분의 1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사회적 후원을 가지고 한다.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50년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도 예산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을 이런 좋은 문화를 향유하는 국민들이 십시일반 후원도 하고 네. 또 기업들도 후원을 하고 기업들이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 유발 효과도 높고 또 이것과 연관된 산업들이 이제 많은 득을 보잖아요. 네. 그렇게 득을 본 거를 다시 재투자하는 문화예술에 이렇게 해서 사회적 후원 시스템을 확장하는 데 지금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예술나무 가치 확산 캠페인 이것도 어떤 내용이죠? 예, 그게 이제 그 일환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나무를 네. 우리가 키워야 숲이 되고 그렇게 해야 그 숲 속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여력이 많아진다. 그런 의미로 이제 예술나무라고 지칭을 하고요. 그래서 예술나무 후원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네. 그래서 기업에서 이제 후원을 하게 되면 예술나무를 몇 그루를 심는다. 뭐 이런 이제 그 지수 개발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문화예술 후원 인증 기업으로 인증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난 여름에는 그 포레스트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 잠실 88 그 올림픽 그 파크 내에 야외 공연장에서 네. 한 10,000여 분을 초청을 했고 초청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수미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뮤지션들이 나와가지고 엄청난 네. 그 콘서트도 했죠. 그렇다면 이렇게 위원장을 맡으시고 나서 좀 기억에 남는 일, 아 이건 내가 좀 그래도 잘했던 것 같다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뭐 이제 1년 채 안 됐어요. 네. 채 안 됐는데 일단은 전면적으로 제도를 개편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 아까 이제 정부 예산을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늘상 현장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또 이게 투명하거나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의구심들을 많이 갖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현장 간담, 현장 업무 보고를 통해서 예수님들이 주신 네. 그 의견을 받들어 가지고 심사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어요.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은 심사위원들을 자천에 의해서 그 규정에만 맞으면 올려놓으면 네. 심사 풀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거를 3년마다 개편하겠다라는 것을 고지를 했고 심사위원들을 자천, 타천까지 추천까지 해가지고 좋은 분들을 더 많이 모셨고 또 그 심사위원을 하시겠다는 분들을 검증위원회를 두어서 2단계를 검증을 해서 이 심사위원들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죠. 높였고 이번에는 이제 전담심의 제도라고 해가지고 그 시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그 예술인들이든 그 단체든 그 창작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그 모니터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걸 피드백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게끔 그 책임 심의 제도나 마찬가지인 전담 심의 제도를 만들었죠. 예. 뭐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위원장이지만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전에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문체부 장관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문체부 장관의 흐름이 여기까지 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체부 장관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오래 못했어요. 그 왜 그랬냐면은 그때는 이제 근데 왜 이렇게 기억에 오래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제가 이제 그 대신 그 장관은 한 8개월 남짓했거든요. 바로 이제 그 총선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선거에 출마를 하는 바람에 그 제가 8개월 남짓했는데 그 이유는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제가 초선 때부터 그 3선 때까지 한 번도 상임위를 안 바꿨어요. 계속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만 했고 끊임없이 거기에서 이슈를 제가 던졌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를 던졌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장관도 거의 하다시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슈들을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을 할 때는 문제 제기만 했지만 내가 직접 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정부에서 풀어야 되는 건데 근데 잘 안 풀린 부분들을 제가 장관을 하면서 정신없이 몰아붙인 거죠. 네, 정신없이 몰아붙이면서 하다 보니까 늘 매일 하루에 보통 2-3곳지의 뉴스가 나갔으니까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저에게 주어졌던 그 당시 미션 중에 가장 큰 미션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였거든요. 그래서 그 뉴스 현장에 늘 있었고요. 그래서 뭐 그 8개월 동안 세계를 3바퀴 돌았으니까 그리고 유치를 해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동안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계속 작업을 했던 외교장각 의계를 그 저때 이제 재수속계 제가 받은 거죠. 그래서 그것도 크게 이제 뉴스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상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 중에 2가지가 가장 이제 큰 일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 일이었지만 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병영 독서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장관을 할 때에 그 강화도에서 해병대 초소에서 병기 사고가 있었죠. 총기 사고. 그 총기 사고가 있고 나서 그 병력 내의 폭력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 이게 국무회의에 올라왔어요. 근데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제가 해병대를 나왔는데 훈련 받고 그럴 때 사고가 안 나요. 근데 늘상 사고가 나고 문제가 되는 거는 내무반 생활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내무반에 살 게 없으니까
선임들이 이제 후임들 가지고 이제 직접 그러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말 안 듣고 승질 나면 이제 때리고 폭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건데 그 내무반 생활을 할 때에 네. 그 쉬는 시간에 책을 읽게끔 하자. 아하. 제가 그걸 제안을 했어요. 예. 그 독서 훈련을 시킵시다.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책도 많이 읽지 않고 그러는데 네. 군대에서 독서 훈련을 시키면 그 습관이 돼가 사회 나와서도 많이 읽을 거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그랬더니만은 뭐 국무회의에서는 다 좋다라고 해갖고 실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네. 국방부 실무진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더라고요. 왜요? 뭐 안 해보는 거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거 하지 말자. 새로운 거 하는 거 그러고 네. 또 군대에서 책을 읽힌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런 논리예요. 아. 근데 이제 뭐 육체적 훈련도 중요한 정신적 훈련도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우겨가지고 그걸 전면적으로 못한다라고 하면 일단 50개부터 시범 부대를 정해서 한번 해보자. 아주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의외로 성과가 좋았던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 그것도 국방부가 해야 될 일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그 독서 코치를 시범 부대에 매주 수요일마다 넣는 거죠. 그래서 가서 독서 지도도 하고 네. 그리고 독서 열심히 한 그 병사들한테는 뭐 포상 휴가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포상 휴가 나가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네요. 책을 읽다가 책 읽는 거에 익숙해지고 책 읽는 거에 재미를 붙인 사람들이 포상 휴가 이런 대가가 없어도 열심히 읽게 되는 거죠. 그 습관이 되는 거죠. 네. 그게 지금까지도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간혹 어떤 이제 어머니들을 만났고 어떤 자리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애가 요즘 군대를 가면 책을 읽어요. 근데 제가 만든 그 제도를 내가 만들었다는 건 모르고 그 얘기를 하실 때 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기분 좋죠. 그렇군요. 정말 제대로 된 일 하나 했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제 아들이 그 혜택을 받더라고요. 저 아들이 이제 벌써 그 군대 갔다 7, 8년이 됐는데 해병대를 갔어요. 우리 아들도. 근데 제 일선에서 이제 그 야간 근무를 이제 휴전선 그 NL 지역에서 했는데 야간 근무를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낮 시간에 잠자는 거잖아요. 그 짬짬이 책을 읽었는데 제대할 때 보니까 한 120권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 120권 읽었다라고 하면 지금도 본인이 그 얘기를 해요. 그게 자기의 어떤 인생의 전환점의 일부였다. 지금도 책을 읽는 습관을 버리지 않고 있고 그게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혜택을 많이 본 거죠. 그렇군요.